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에 집결해 막판 표심 잡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황교안 대표 일행의 경기장 유세 논란에 휩싸인 경남FC는 2천만 원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습니다. 박영선, 김현철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절대 불가 선언에도 청와대는 임명 강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은 모레 국회 운영위에서 따져 묻겠다며 조국 수석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라 씨의 과거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자 경찰이 수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초까지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현재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클럽 버닝썬 직원들이 심야에 클럽의 각종 자료를 파기하고 다른 곳으로 급히 옮기는 모습이 SBS 취재진에게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정황에도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가 14개월짜리 영아를 때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고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 학대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예방 목적으로 유방과 난소를 절제하는 여성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예방 수술로 암 발생 위험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 건지 자세히 따져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부산 해운대구 운봉산에서 불이 나 인근 대학 수업이 중단되고 아파트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2명을 뽑는 보궐선거가 내일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에서 치러집니다. 여야의 팽팽한 대치 전국 속에 펼쳐지는 승부인 만큼 각 당은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입니다. 때문에 유세 과정에서 논란과 의혹이 불거지고 또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각 후보들은 막판 지지층 결집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박하정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한 경남 창원 성산. 두 당 지도부가 함께 정의당 여영국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섰습니다. 축구장 유세, 고 노회찬 의원 비하, 기자 매수 의혹 등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한국당 관련 논란을 쭉 거론하며 적폐정당 심판론을 폈습니다. 당 대표가 된 사람은 축구장에 난입을 하고 경선에 나왔던 사람은 망발을 하고 이게 자유한국당의 민낯이란 말입니까? 정의당의 공격은 훨씬 날이 섰습니다. 괴물, 금수 같은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노회찬을 조롱하고 부정하는 폐륜 집단에게 노회찬을 다시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며 현 정부 심판론으로 맞섰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같은 민감한 서민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며 경제 폭망, 인사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과 장관들은 비싼 아파트 수억 채씩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파트 사고 팔아서 몇십억 남겼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미디어를 통한 감정 싸움도 속출했습니다. 한 라디오 토론에서 윤영석 한국당 의원이 여영국 후보 노조 관련 전과를 거론하며 전과 7범이라고 공격하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대 강기훈 후보는 음주운전자라고 받아치며 장외 설전을 벌였습니다. 과열 양상에서 결국 승부의 관건은 지지층 결집입니다. 각 후보 캠프에서는 지지층이 내일 투표장에 얼마나 나오는지가 승부를 판가름질 것으로 보고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국회의원 2명을 뽑는 선거에 이렇게 분위기가 과열되는 건 그만큼 이 선거가 갖는 의미가 크다는 뜻입니다. 내년 총선 결과를 미리 점쳐볼 수 있는 이 전초전 성격이 크고 또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리더십을 처음 평가받는 자리란 점에서 각 당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는 겁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계속해서 정윤식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후보 대 후보를 넘어 당대당 대결로 커진 4.3 보궐선거. 미니 선거인 듯 했지만 의외로 걸린 게 많은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정치 신인을 자처하는 황 대표는 선거운동 초기부터 창원에 집을 구하고 유세 지원에 올인했습니다. 선동꾼이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까? 일 잘하는 일꾼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최근 각종 조사에서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황 대표가 선거 데뷔전을 완승으로 이끌면 당내 입지는 물론이고 압도적인 보수 단일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곳 모두 진다면 득표력 한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의당도 사생결단입니다. 무엇보다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었던 여영국이 바로 이곳 창원에서 노회찬 정신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다 창원 성산을 이기면 민주평화당과 다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실리도 걸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 곳 모두 한국당에 내주는 것만큼은 막겠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선거 초반부터 창원 성산 단일화를 기정사실화했고 통영 구성에서 힘있는 여당 선택론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양문성 후보가 당선되면은 예결위원으로 참여시켜서 토양에 긴급 자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을. 창원 성산에 후보를 낸 바른미래당은 두 자릿수 이상 득표로 제3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정유식입니다. 자, 이 선거 유세하면서 한국당이 축구장에 들어갔던 게 논란이 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경남FC 구단이 2천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이 구단 쪽에서는 한국당이 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한국당은 사과는 한다면서도 그 2천만 원을 대신 내주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내용은 윤나라 기자입니다. K리그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심의한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경남FC 구단의 제재금 2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K리그 정관 5조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 조항을 심각히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선거 열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평소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 등이 귀책 사유로 지적됐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 일행의 진입과 유세를 막으려 한 점을 감안해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홈경기 같은 중징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남FC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구단의 명예가 실추될 위기에 놓였다며 한국당의 공식적 사과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재금 징계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구단과 축구팬 여러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프로축구연맹에는 징계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선 한국당이 제재금 2천만 원을 대신 내야 한다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잘못은 자유한국당이 했는데 벌은 경남FC와 경남도민에게 돌아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남FC와 경남도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제재금 대납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2일 기호와 이름이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창원 농구장을 방문한 정의당 여영국 후보도 선거운동이 금지된 곳에서 유세한 것으로 판단돼 선관위로부터 공명선거 협조 요청 통보를 받았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선거뿐 아니라 여야는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도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후보자 7명 가운데 2명은 물러났고 2명은 내일부터 장관 업무를 시작하는데 자, 이제 남은 사람은 박영선, 김현철 그리고 진영 후보자 이렇게 3명입니다. 청와대는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인 8일 이 3명을 임명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한국당은 선전포고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어제 박양호 문채, 오늘 문성혁 해수 두 후보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전자결재까지 마침으로써 이제 남은 후보자는 3명입니다. 청와대는 오는 7일까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김현철 통일,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사실상 임명 수순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9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고 10일엔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만큼 장관 임명은 8일이 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정쟁 그만하고 민생 입법에 집중하자며 청와대를 엄호했습니다. 민생 법안, 경제 활성화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하자고 했는데 어떠한 성과도 없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박영선, 김현철 불가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은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조국 민정수석을 거듭 겨냥했습니다. 과거에 대통령 밑에 소통령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통령이 있는 것 아닌가. 모레 국회 운영위에 조현옥 인사수석이 출석할 예정인데 한국당은 조국 수석도 나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영선, 김현철 청문보고서 채택에 한국당의 협조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여 8일까지 여야는 각자 갈 길 가면서 명분 쌓기에 전념할 걸로 예상됩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도 문제였지만 사실 이번에는 청와대가 스스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소통수석이 후보자 아들이 3천만 원짜리 포르쉐 타는 게 큰 문제인지, 또 후보자가 집을 3채 가진 게 흠결인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권은 물론 여당에서까지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어제 브리핑에서 전세금 올려서 미국 유학 간 아들 고급 승용차 사준 거 아니냐는 조동호 장관 후보자 의혹에 미국에서 벤츠와 포르쉐 3천만 원짜리 타는 게 과연 큰 문제였을까라며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습니다. 또 집 3채 가진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는 집을 3채 보유했다는 게 과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냐는 이론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국, 조현옥 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였다지만 청와대가 야당 공격을 의식하다가 정작 국민 눈높이와 한참 멀어져 버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만하다, 금수저 청와대냐는 등의 야권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고, 본인들만이 선이고 본인들만이 정의라는 위선과 오만의 잣대를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여권 핵심들은 공개적으로는 말을 아꼈습니다.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좀 또 역시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선 결과적으로 후보자들이 낙마했는데 청와대가 겸손해야지 왜 그런 말을 해 이를 키우는지 모르겠다. 무조건 옳다고 당위성으로 강변해버리면 어쩌자는 거냐는 격한 반응까지 터져나왔습니다. 보통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안들은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다 청와대가 나서서 대승적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윤 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도 자신의 발언을 지적한 언론 보도를 반박하며 어제 발언 취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와 관련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과거 마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마약을 건넨 사람이 황하나 씨라는 게 법원 판결문으로 남아있는데 그때 황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당시 수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설명하면서 A씨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에게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황 씨가 지정해준 계좌로 30만 원을 보냈다고 적시했습니다. 마약 공급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였던 황 씨는 지난 2017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투약 혐의보다 공급책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게 일반적인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겁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소환조사 한번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황 씨는 지난 2009년 차량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마약 관련 전력도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재벌 일가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황 씨를 포함해 공급책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였지만 성과가 없어 검찰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도 경찰의 공급책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넘어온 게 없어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거론될 만큼 확실한 공급책을 잡고도 검찰에 넘기지 않은 경찰이나 이런 경찰 수사점이 뻔히 보이는데도 아무런 수사 지휘도 않은 검찰 모두 석연치 않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황 씨가 자신의 부친이 경찰청장과 친분이 있다고 밝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은 증폭됐습니다. 해당 전직 경찰청장은 황 씨는 물론 남양유업 누구와도 일면식조차 없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남양유업 측도 황 씨는 회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당시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며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 기록을 살펴본 뒤 관계자들을 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이번에 불거진 황하나 씨 봐주기 수사 논란과 별개로 경찰이 황 씨의 또 다른 마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것도 확인됐습니다. 황 씨가 지난해 초까지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경찰이 관련 혐의를 캐고 있는데 이미 검찰에 신청한 2번의 압수수색 영장은 반려됐습니다. 정성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황하나 씨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15년 여름 황 씨가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잡은 겁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 종로소에서 수사하다 불기소 처분됐던 2015년 9월 마약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진술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 황 씨를 상습 투약 혐의로 입건하고 마약 검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는데 투약 시점이 3년 이상 지나 강제 수사를 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강 수사에 나선 경찰은 황 씨 지인으로부터 황 씨가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초까지도 마약 투약을 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다시 한번 황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또 돌려보냈습니다. 여전히 수사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한 강력부 검사는 통상 증거나 진술이 있다면 마약 검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반려한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사 지휘를 맡은 수원지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영장 반려 이유를 밝힐 순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강제 수사가 번번이 막히면서 황하나 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번에도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2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황 씨가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황 씨가 출국 금지된 만큼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불러 조사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조차 반려되는 상황에서 소환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말도 나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요즘 이렇게 마약 관련 소식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저 강남 클럽의 이야기, 연예인이나 부유층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종 마약이 속속 등장하는 데다 마음만 먹으면 구하기도 어렵지 않다는데 일상 속에 파고든 마약 실태를 김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SK그룹 고 최종건 초대회장 손자 31살 최모 씨에 대해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현대그룹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손자 28살 정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재벌가 3세인 이들은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마약 판매책 27살 이모 씨와 접촉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화방을 통해 이 씨로부터 고농축 액상 대마를 수차례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씨의 여동생도 지난 2012년 대마초를 피웠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재벌가 마약 사건이 속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앞서 강남 클럽을 중심으로 이른바 물뽕 등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 의혹이 불거지면서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특히 연예인이 연루된 불법 촬영과 마약 범죄 혐의가 제기됐고 경찰의 대대적 단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일반인 역시 마약류 약물을 구하는 게 더 이상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SBS 취재진이 직접 인터넷에서 마약 판매자와 접촉해봤습니다.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서울의 한 빌딩에 대마를 숨겨놓았으니 돈을 내면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판매자는 비트코인도 추적이 가능하다며 문화상품권으로 지불하라고 요구했고 인증 사진은 15초 만에 삭제되도록 설정했습니다.
2017년 대마사범 적발 건수는 2년 전에 비해 1.5배로 늘었고 인터넷상의 마약류 관련 글 삭제 요청도 17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마약 종류와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마약 관리 당국의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되기 전에 경찰이 범죄 첩보를 여러 차례 청와대에 보고했었다고 오늘 민감용 경찰청장이 국회에 나와 이야기했습니다. 또 당시 사건 수사팀이 어디선가 전화를 받아서 곤혹스러워하긴 했는데 외압은 없었단 말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현영 기자입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질의응답에 나섰습니다. 이해훈 정보위원장은 민 청장이 당시 수사팀이 전화를 받아 곤혹스러워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았는지 민정이나 정무수석실에서 전화가 왔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민 청장은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민 청장은 당시 경찰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확보한 건 김 전 차관 임명 이후인 2013년 3월 19일이었다면서도 김 전 차관에 대한 범죄 첩보는 임명 이전에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사를 했냐 안 했냐, 내사 중이냐 아니냐 조응천 의원이 물어봤을 때 자기들은 첩보에 의한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내사는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자기들은 첩보로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있던 상태인 건 맞았고 그 얘기를 분명히 했다. 경찰이 영상을 확보하기 전인 2013년 3월 13일에 해당 영상을 경찰 관계자에게 받았다는 박지원 의원의 말에 대해선 경찰이 영상을 확보하기 수개월 전 영상이 든 CD를 동영상을 제출한 여성 사업가 A씨의 지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CD는 통제할 수 없었다고 민 청장은 말했습니다. 실제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SBS 취재진과 만나 고화질 CD와 거의 동일한 CD가 시중에 유포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현직 판사가 오늘 처음으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 판사는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각종 문건을 비밀스럽게 만들면서 부담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5번째 공판에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 현직 판사가 증인석에 앉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며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관련 보고서 등 각종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사법부 권한남용 부분이 문건에 많이 포함됐고 비밀스럽게 작성해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게 진술한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게 이득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에 대해선 임 전 차장이 논리와 결론을 상세히 구술한 것을 정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또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면서 대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던 성창호 부장판사로부터 수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의중을 전달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임 전 차장이 검찰의 증인신문 도중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하자 검찰은 피고가 소송을 지휘하듯 한다며 반발하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측이 그동안 검찰이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라고 주장해온 USB에 대해선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자, 문제의 클럽 버닝썬이 있는 서울 강남의 르 메르디앙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전원산업이란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전원산업은 버닝썬의 지분 42%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버닝썬의 진짜 주인은 전원산업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의혹을 취재하던 저희 끝까지 판다팀이 이 버닝썬 직원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한밤중에 직원들이 호텔 맞은편에 있는 한 건물로 가서 이 버닝썬에 있던 자료를 없애고 또 다른 곳으로
급히 옮기는 모습을 확인한 겁니다. 자, 이 호텔 맞은편에 있던 그 건물은 그럼 이 버닝썬과는 무슨 관계인지, 또 직원들이 숨기려고 했던 그 자료는 대체 뭘지, 먼저 김종원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지난 2월 영업이 중단된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 2명이 걸어 나옵니다. 얼굴엔 마스크를 하고 모자도 깊이 눌렀었습니다. 여성 1명은 양팔에 짐까지 한아름 들고 있습니다. 버닝썬에서 나온 이들은 르메르디앙 호텔 맞은편에 있는 3층짜리 건물로 들어갑니다. 자정이 지나면서 건물의 불이 다 꺼졌지만 이들이 들어간 사무실 방에서만큼은 문틈으로 불빛이 계속 새어나옵니다. 새벽 3시, 이번엔 검은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도착해 사무실에 합류합니다. 이들이 심야에 나와 작업을 하고 있는 건물이 어떤 곳인지 알아봤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 위치한 곳은 르메르디앙 호텔 바로 맞은편 호텔 외부 주차장 부지. 호텔 직원들이 호텔과 이 건물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호텔 직원들이 사무를 보는 르메르디앙 사무동 건물이었습니다.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건물의 소유주는 다름 아닌 르메르디앙 호텔의 소유주이자 버닝썬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전원산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르메르디앙 호텔의 사무동에서 밤샘 작업을 한 사람들은 누굴까? 취재 결과 새벽 3시에 나타난 남성은 한 연예기획사에서 임원으로 일했던 이모 씨. 이 씨의 연예기획사는 클럽 버닝썬과 DJ 출연 계약을 맺었던 회사인데, 르메르디앙 호텔의 직원도 아닌 이 씨가 심야에 호텔 사무실을 오가며 작업한 겁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이 씨는 먼저 작업을 하고 있던 여성이 밤샘 작업에 필요한 일손이 필요하다고 부탁을 해 도와주러 간 것뿐이라며, 해당 여성은 과거 버닝썬 직원으로 르메르디앙 호텔에도 소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호텔 사무실을 드나들 수 있었다라고 답했습니다. 버닝썬의 실소유주가 르메르디앙 호텔이란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수상한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자 건물에서 20리터 크기의 쓰레기 봉투 2개가 나옵니다. 쓰레기 봉투 안에는 잘게 파쇄된 종이가 한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고 오전 11시 반, 마스크를 한 여성과 이 씨가 이번엔 A4 상자 2개를 들고 나오더니 소형 화물차를 불러 어디론가 보냅니다. 버닝썬 전 직원과 버닝썬과 관계를 맺었던 한 기획사 직원의 심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기에 충분한 상황. 하지만 이 씨는 화물차에 실려보낸 상자에 대해 국세청에서 요청한 자료가 있어서 버닝썬 매출 영수증 등을 정리해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상식적이지 않은 자료 제출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버닝썬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심야에 벌어진 버닝썬의 증거인멸 정황으로 볼 때 클럽의 상당수 자료가 압수수색이 있기 이전에 이미 클럽이 아닌 호텔의 다른 건물로 빼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자, 이 내용 현장 취재한 끝까지 판다팀의 김종원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 리포트만 봐도 이 현장을 포착하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 취재를 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버닝썬의 실소유주가 전원산업이다. 그리고 전원산업이 소유하고 있는 르메르디앙 호텔도 버닝썬과 관련이 있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계속 취재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는 도중에 이 르메르디앙 호텔의 사무동이 호텔 안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다른 건물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 건물이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앞에서 이제 계속해서 한 일주일가량을 지켜보면서 취재를 했거든요. 그 일명 뻗치기라고 하는데 뻗치기 취재를 하면서 지켜본 결과 보셨듯이 호텔의 요리사들 그리고 이제 명찰을 단 호텔 직원들 등등 계속 드날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심지어 호텔에 굉장히 고위급 임원으로 보이는 사람도 이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포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무실은 누가 봐도 명백히 르메르디앙의 사무동인 걸 알 수 있는데 이 사무실에서 심야에 버닝썬에서 자료를 갖고 나온 여성이 들어가서 작업을 했다. 이런 상황이 앞서 리포트처럼 벌어진 겁니다. 네, 그렇게 뭐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고 보면은 이 르메르디앙 호텔과 클럽 버닝썬의 관계가 뭐 단순 투자자 그 관계 이상이라는 의심이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그 과거 버닝썬 직원이었던 여성이 지금 심야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 건물을 저희가 계속 지켜본 결과 카드키가 없으면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 여성도 전날 밤에 카드키를 찍으면서 이제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볼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앞서 나온 같이 심야 작업을 한 이모 씨라는 남성도 여성이 버닝썬 직원이었고 또한 이 르메르디앙 호텔에도 소속이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사무실을 드나들 수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뭐 이런 걸로 미뤄볼 때 이 여성이 뭐 자기가 갑자기 임의로 가서 막 버닝썬 자료를 했을 리는 없고 누군가 지시를 해서 했을 텐데 그렇다면 그 작업을 르메르디앙 호텔의 건물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실제 소유주가 전원산업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훨씬 더 증폭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앞서 이제 그 직원들이 내놨던 그 쓰레기 봉투에 담긴 잘게 좀 부서진 종이만 봐도 그렇죠.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혹시 증거 인멸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이 드는데 경찰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건가요? 사실 저희 취재진이 전날 저 장면을 포착하기 전에 이미 경찰에게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던 그 건물 말고 전혀 다른 곳에 사무실이 또 있고 혹시 그 안에 관련된 정황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압수수색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이제 일요일 날 저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 경찰에다가 알렸는데 경찰의 답변은 계속 한결같아요. 지금 저희가 제기한 이런 의혹을 실제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뭐 내부자나 진술자가 나와서 진술서를 받아야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은 뭐 그런 이유를 대면서 아무런 수사도 하지를 않고 있는데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현장 취재를 하면서는 전혀 그런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는 경찰이 좀 더 제대로 된 수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기자였습니다. 자, 다음 소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 나온 한 50대가 14개월 된 아기의 뺨을 때리고 또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면서 그 아기 부모가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강민우 기자입니다. 아기에게 밥을 먹이던 여성이 갑자기 뺨을 때립니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자 이번엔 머리를 내리칩니다. 뭐하는 짓이야? 14개월 난 아기에 대한 폭행은 침실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아기가 칭얼대자 팔로 세차게 잡아당기는가 하면 여러 차례 꼬집다 발로 차버리기도 합니다. 혼자 남겨진 아기가 불안함에 울음을 터뜨리지만 돌보미는 거실에서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기를 폭행한 건 다름 아닌 정부 지원 아이 돌보미. 맞벌이 부부여서 아이 돌볼 곳을 찾던 중 정부에서 관리한다는 말에 믿고 맡겼지만 돌아온 건 끔찍한 폭행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믿었죠. 정부에서 사람을 뽑았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문제가 된 돌보미는 6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 평소 뚜렷한 정황이 보이지 않아 정 씨 부부는 이런 학대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굳이 옆에서 자려고 하고 있는 애를 이유 없이 폭행을 하는 걸 보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돌보미는 피해 부모에게 사과의 뜻과 함께 훈육 차원에서 그랬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영유아 시기에 받은 학대가 자칫 심각한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영유아 시기에 심각한 학대를 당했을 경우에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우울감이나 낮은 자존감, 불안 등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 씨 부부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와 돌보미 자격 심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고 하루 만에 13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아이 돌보미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더 놀라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정부 돌보미가 이럴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정부가 아이 낳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면서 이 돌봄 서비스를 늘리는 데만 급급했지 정작 관리 감독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유진 기자입니다. 맘카페는 하루 종일 손발 떨려서 잠 못 잤다. 너무 화가 나고 눈물 난다는 분노 의견으로 들끓었습니다. 맞벌이로 자식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땐 두려운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받아도 될까 하는 의심이 되고 불신이 당연히 생기죠. 정부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2007년 전국 사업으로 확대됐고 2012년 아이돌봄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1:1 아이돌봄 서비스를 더 늘렸고 이용 가구는 2011년 3만 9천여 가구에서 지난해 6만 4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양적으로는 급증했지만 관리는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정부 아이돌봄이 자격은 처음 8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단 2시간뿐입니다. 지자체는 외부 업체에 교육을 맡길 뿐 사후 감사나 관리는 소홀했습니다. 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도 1년 이내에 자격정지만 받습니다. 현행법상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아야만 자격이 취소되기 때문에 최근 5년간 자격정지된 돌보미 41명 중 11명, 26.5%가 복귀했습니다. 문제 있는 돌보미가 걸러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어린이집처럼 아이 돌보미도 아동폭행 등으로 적발되면 다시 돌봄 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뒤늦게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오는 8일부터 온라인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한 대형 보험 회사에 다니던 여성이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회사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피해자인 보험 설계사가 정직원이 아니라면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정작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직원은 승진까지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NN 윤혜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 보험 설계사가 녹취한 내용입니다. 왜 맨날 내가 오해하고 무시하고 손잡는 것도 버릇이 없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 부산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A씨도 역시 이 상사로부터 지난 3년 동안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백업을 끌어안고 귀에다가 바람을 불어넣는다든지 제가 소스라치게 몰라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너무 즐겼어요. 그런 부분을. 참다 못해 지난해 12월 서울 본사 보험 설계사 민원고충센터에 직접 찾아가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닷새 뒤 해당 상사는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뒤이어 사건을 조사했다던 회사 측의 답변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FB인들은 저희하고 위촉 관계이시잖아요.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하고는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회사가 손을 놓은 뒤 신고했던 당사자들은 2차 피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같이 피해를 보고 있고 뻔뻔한 사람인 것처럼 돈은 받았으면서 왜 저렇게 돌아다녀라는 식으로. 이에 대해 해당 보험회사 측은 승진은 신고 접수 전 이미 결정된 상황이었고 성추행이라고 할 만한 행동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부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는 취재진의 수차례 해명 요구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한 전 현직 보험 설계사는 5명. 경찰은 이외에도 추가로 피해 여성들을 파악했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5시간 전쯤 부산 해운대구 운봉산 자락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성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현재 최초 산불 발화 지점 부근인 부산 해운대 운주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 7시 해가 지면서 헬기 화재 진압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산불 진화 전문 요원들이 투입돼 불길 확산을 막기 위한 방어체제를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불은 오후 3시 18분쯤 부산 해운대 동부산대학교 뒤편 운봉산 2부 능선에서 발생했습니다. 불은 강풍을 타고 능선 넘어 맞은편 기장군 철마면 쪽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산불은 처음엔 남서쪽으로 번지다 방향을 바꿔 다시 북동쪽으로 옮겨 붙으면서 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퍼졌습니다. 소방 헬기 11대와 소방대원 등 800여 명이 동원됐는데 바람이 워낙 강해서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씨가 바람을 타고 수십 미터씩 날아가면서 번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연기와 함께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자 소방당국은 인근 요양원 환자 48명을 비롯해 10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동부산대학교도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대피하도록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근처 아파트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불이 아파트 쪽으로 번지지 않도록 방어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일에 대비해 산책로 출입구와 주변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부산 소방 관계자는 날씨가 워낙 건조한 데다 강한 바람이 여러 방향에서 불면서 불이 빠르게 확산됐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에는 어제 오전 내려진 건조주의보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재 현장에서 SBS 송승준입니다. 빌라 세 채를 사들여서 비밀 통로를 만들고 CCTV 설치한 뒤에 비밀 도박장을 운영해온 50대가 붙잡혔습니다. 그곳에서 주부들이 모여 도박을 했는데 오간 돈만 수십억 원입니다. KBC 최선길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한 건물을 둘러싸기 시작하고 뒤이어 강제로 문을 열기 위해 소방관들이 투입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외부를 감시할 수 있는 CCTV 모니터가 설치돼 있고 옆집 아랫집과는 비밀 통로로 연결돼 있습니다. 58살 이모 씨가 지난해 7월 광주시 우남동의 한 빌라에 만든 고스톱 도박장입니다. 하도 치나 보다 향수방 생겼다. 그리고 소문은 있었지. 옷도 좋게 입고 애들차도 한 번씩 오고. 도박판을 벌인 일당은 경찰을 피하기 위해 빌라 세 채를 사들여 서로 연결되도록 개조한 뒤 도박장을 개설했습니다. 이 씨는 40대에서 60대 주부 10여 명을 상대로 참가비 40여만 원과 딴 돈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도박장에서 오간 금액만 수십억 원대로 추정되며 이 씨가 챙긴 금액은 확인된 것만 4천만 원 정도입니다. 경찰은 이웃 주민들의 신고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2달간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2010년에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도이치증권 옵션 쇼크 사태가 있었습니다. 코스피를 급락시킨 도이치증권이 440억 원을 챙겼는데 이 사건의 영국인 책임자가 9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11일 코스피 장 마감 10분 전 도이치증권이 2조 4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한꺼번에 팔아치웠습니다. 코스피는 10분 만에 50포인트 급락했고 당시 피해액이 1,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거꾸로 도이치증권은 주가가 떨어지면 이득을 보는 풋옵션 상품으로 440여억 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른바 도이치 옵션 쇼크입니다. 당시 검찰은 도이치증권이 고의로 주식을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도이치뱅크 홍콩 지점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3명과 한국 도이치증권 상무 박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홍콩에 있던 외국인 3명은 끝내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들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한 뒤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수배 9년 만에 당시 도이치뱅크 홍콩 지점 차익거래 팀장으로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영국인 데렉 옹이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인터폴에 검거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밟다가 적색 수배 상태인 점이 확인돼 현지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데렉 옹은 앞으로 45일 동안 인도네시아에 구금되는데 검찰은 곧 인도네시아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지난해 말 부산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가짜 신고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을 잡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는데 KNN 황보람 기자가 그 뒷이야기까지 전해드립니다. 경찰 특공대가 지하철역을 수색합니다. 15분 뒤에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문자가 112 상황실에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허위 신고로 확인됩니다. 허위 신고를 한 휴대폰의 주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48살 이모 씨. 이 씨가 보이스피싱을 눈치채자 앙심을 품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해킹한 휴대폰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겁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 대출이라며 피해자들을 유혹한 뒤 악성 앱을 설치해 휴대폰을 해킹했습니다. 악성 앱은 이렇게 휴대폰 채팅을 통해 전송된 IP 주소를 누르면 자동으로 설치되게끔 했습니다. 앱을 하나 집전니까 갈아내서 이제 갈아냈고 그때부터 내 해킹을 당한 거죠. 심지어 집사람에게는 뭐 이혼한다고 하면서 문자로 뭐 욕하고 뭐 발신번호를 070이 아닌 010으로 바꿔 의심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챈 돈만 20억 원.
피해자만 200명이 넘습니다. 허위 신고로 피해자에게 안갚음은 했지만 덕분에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했습니다. 경찰은 36살 김모 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15명을 구속하고 중국에서 잠적한 2명을 수배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몇 년 전 안젤리나 졸리가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양쪽 유방과 난소를 차례로 절제했다는 소식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향후 유방암과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 보였다는 건데 과도한 수술이라는 반박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5년간 이 수술을 받는 여성이 크게 늘었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모 씨는 4년 전 왼쪽 유방암을 진단받았는데 오른쪽 유방과 양쪽 난소까지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BRCA라는 변이된 유전자가 있어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률이 높다고 판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친언니가 난소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죽음보다는 사실 이렇게 수술해서 제가 좀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암세포가 없는 반대쪽 유방까지 절제하는 사례는 2013년 5건에서 2017년 29건으로 6배 가까이 늘었고 안젤리나 졸리처럼 6명은 암이 없지만 양쪽 유방을 절제했습니다. 과거엔 이 수술이 지나치다는 견해가 많았는데 최근엔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늘었습니다. 또 비용 부담도 줄었습니다. 반대쪽 유방의 예방 목적 수술은 2년 전부터, 예방적 난소 수술은 2012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발병률은 유방 절제술의 경우 유방암 위험도를 90% 낮추고 난소 절제술은 난소암 97%, 유방암 50%를 각각 낮춥니다. 하지만 사망률을 낮추는 건 난소암은 입증됐지만 유방암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양측성 유방암이 있는 가족력, 굉장히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 시작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가 젊을수록 젊은 여성의 경우에 훨씬 더 높기 때문이요. 과도한 불안으로 결정하지 말고 전문가와 충분한 유전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대기업 총수가 주주들 반대로 이사직을 상실할 만큼 큰 사회적 변화를 보여준 기업들의 주주총회 시즌이 끝나갑니다. 하지만 주주혁명이란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소액 주주들 의견을 묵살하는 관행도 여전했습니다. 문제점은 뭔지 박찬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금호석유화학의 주주총회. 이날의 핵심 안건인 사내외이사 선임에 대해 의장이 박수로 동의를 구합니다. 큰 박수로 선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과 수분 만에 통과돼 버립니다. 박찬구 회장은 지난해 말 회사돈 32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반대표를 던질 기회조차 없었던 겁니다.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인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 중인 박재환 전 장관의 사회이사와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서 적지 않은 주주들은 독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주들과 의장의 철회 요구가 계속됐고 역시 또 박수로 통과됐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앞세워 현장 투표를 번번이 무시하는 겁니다. 소액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졌다지만 대기업 계열사 중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아직 4곳 중 1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삼성과 LG는 전체 계열사 중 투표 방식을 도입한 회사가 한 곳도 없습니다. 사실상 소액 주주들의 참여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전자투표, 서면 투표를 의무화하는 그런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국회에선 3년 전부터 전자투표를 의무화하자는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과거 일본군이 태국의 한 대학교 안에 군 위안소를 세웠던 사실이 태국 공문서로 확인됐습니다.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사료가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지난 1944년 7월 사실상 일본군의 영향력 아래 있던 태국군의 한 장교가 상사에게 보고한 문서입니다. 일본군이 국립줄랑롱권 대학교 안에 있는 개인주택을 빌려 일본군용 매음굴, 즉 위안소로 쓴 게 확인됐다며 학칙 위반이라고 적었습니다.
태국 내 위안소 관리를 총괄하는 호리노우치라는 일본군 중위에게 이전을 요구했으며 이후 롬리록이란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최고사령부의 당시 문서 공개로 인해서 원본은 저희가 거의 최초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이후인 1947년 중국 난징의 한 시민이 정부에 제출한 재산 손실 목록도 눈에 띕니다. 군 위안소로 쓰였던 집에서 일본군에게 압수당한 물건들이 적혀 있는데 당시 일본군이 중국 민간인의 집과 가구까지 빼앗아 위안소로 활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 연합군, 중국, 타이완, 태국 이런 주요 문서군별로 지금까지 1000여 건의 자료를 수집해왔습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군 관여를 인정한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면서도 후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는 문서들입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일본군 위안부 연구센터는 이번 달 관련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봄철에 영동지방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양간지풍이라고 합니다. 건조하고 강해서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내일부터 당분간 매서운 봄바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나날이 건조함이 심해지면서 서울을 포함한 전국 많은 지역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 발효됐습니다. 게다가 내일 밤부터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속 1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부니까요.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많이 쌀쌀합니다. 서울의 기온은 2도, 내륙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이 오르겠고요. 내일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일요일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